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 개념과 그 다음에 간단한 회계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납세 의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제 뭐 법이 바뀐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관리와 사회보험, 좀 많은 양인데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그 요점만 가지고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회계란 무엇인가? 사실은 그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좀 길게 써놓긴 했지만, 길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복식후기를 꼭 해야 되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써놨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회계하면 이제 뭐 금전출납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이나 단체 또는 국가 등 경제 주체의 그 경제 활동에 의한 재무 변동 상황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과 그 체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특정 경제적 실체에 관해서 관리 감독자, 이제 뭐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단체에 계속 기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체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 실체라는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은 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그 비영리법인이나 뭐 장애인 단체 등 그 사회적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또 기부금 모집의 허용, 그다음에 또 이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이 따르는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뭐 결산보고서 등 그 회계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익사업을 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 보조금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냥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정부의 직접적인 이제 그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나 증여, 기부도 이제 증여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익법인이 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결국 국고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국민들은 기부를 받는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고 또 감시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이러한 권리 행사는 그 단체의 이제 연도별 결산에 의한 재무제표를 열람함으로써 가능해진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법령에서는 모든 공익법인에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년 결산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시를 위해서는 이제 그 결산하고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이라는 이제 회계 방식에 의해서 그 절차가 실현되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의 개념이 뭐냐? 북이라는 방식으로 회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장부 부자에다가 기록할 기자니까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 영어에서도 이제 푹 키핑 뭐 책에다 적는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회계 처리하는 부기에는 이제 단식 부기도 있고 복식 부기도 있습니다. 이 단식 부기라는 건 이제 부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하면 단식 부기가 되는데, 어떤 일정한 체계나 원칙이 없이 단지 이제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검증 기능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심각한 게 이제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출 개념과 비용 개념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손익을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따라서 이제 불완전한 회계 방식이 되겠죠. 뭐 쉽게 말하면 현금 출납부라든지 또 가계부, 좀 심하게 말하면 용돈기입장 정도 단순 회계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규모 비영리 단체 같은 데서는 이제 회계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뭐 단식으로 이제 쓰고는 있지요. 근데 반면에 이제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의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그 수입이나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차변과 대별로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총계정 원장에 이제 개정 과목별 페이지에다 정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보통 이제 1년을 3년으로 한다면 그 1년을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하도록 이제 정리하는 그런 1년의 그런 회계 처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금액을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서 입체적으로 이제 이중 기록을 하고 또 항상 그 대차의 합계 금액이 일치되도록 이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자동 기능이라든가 자기 통제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의 결산 보고는 이제 별도로 정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특정 시점이라는 건 보통 연말을 말할 텐데, 그런 시점에 있어서 어떤 재산, 자산, 부채, 자본의 어떤 순자산 현황이 이제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잘 나오죠. 재무제표는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경영성과표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정 기간에 이제 손익, 이제 재무상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도다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작년 1년간의 이제 손익을 경영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 중에서 또 이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 뭐 신고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어서 이제 세무 간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사업이 있을 때는 그 세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인은 복식부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고용목적사업, 수익사업을 안 하고 그런 고용목적사업을 하는 게는 이제 그동안 단식부기를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또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이 그 국가 보조금 이제 그 기한 내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그 여부만 단편적으로 입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보조금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든지 보조금 말고도 다른 뭐 후원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는 그 보조금을 줄 때 그 준 보조금 그 명목으로 준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뭐 입출금을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복식부기를 안 해도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적법을 사용해야 할 그 적법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도 사실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검증이 불가능한 면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세금을 내는 이제 기업이나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는 그 기업의 정확한 손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의무로 돼야 되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영세사업자는 뭐 안 해도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 뭐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 이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이 기부금에 대해서 또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 지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경영이 투명하게 확보돼야 되고 또 사회적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결산공시도 과거에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인데만 이제 결산공시 의무가 되어 있는데, 금년 3년도부터, 국세청원표지에 모든 공익법인이 이제 결산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결산공시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해결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전 공익법인에게 다 확대가 됐지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이제 새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소규모 공익법인은 일단 의무는 있지만 페널티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라는 얘기는 금년도 거에 있어서 내년에 공시하는 것부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공시하는 것부터는 그때는 이제 아무리 작은 규모의 이제 장애인 단체를 할지라도 공시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이런 교육이 좀 시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단식부기 한계와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단식부기는 앞에도 말했지만 그 어떤 회계 주체의 그 실질적인 재무 상태라든지 정확한 손익을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일수록 이제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서도 복식부기 운영성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죠. 세법에서 그런 규정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재무상태표에 안 잡히면 그 자산을 이제 그 대표자 개인이나 또 누군가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감시하는 기능이 약해져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고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대표자도 바뀌고 담당자도 다 바뀌면 그걸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그게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 재무상태표는 연도별로 작성하지만 그 계속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초잔액, 기말잔액 그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재산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다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양심에 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연말에 이제 뭐 예금이 얼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상 그 부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나타나면 이게 다 순자산이다, 이게 다 내 자산이다, 이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그 운영이 방만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부채라는 게 꼭 그 돈을 빌려서 차입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이제 직원을 사용하면, 직원을 근무하면 그 직원이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채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채로 안 잡혀 있으면 이게 다 내가 써서 쓴다, 우리 회사에, 우리 단체가 써서 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기가 꼭 필요하다. 그 사례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도 중에 이제 그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임대 입차 이렇게 얘기하는, 임대는 빌려주는 거고 임차는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임차를 해가지고 보증금 1억을 지급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1억 원은 지출을 했지만 그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자산이거든요. 근데 단식부기에서는 수입하고 지출만 나타나기 때문에 회계상 1억이 지출된 거로 회계상 그 1억이 지출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회계상 지속적인 자산으로 안 남아요. 그러나 이제 복지부기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원이라는 지출, 즉 현금이나 또는 예금이 이제 1억 원이 감소한 동시에 또 입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모두 표시가 되고 결산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뭐 이동 지원,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이제 리프트 차량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 차량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는 해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는 해에 돈이 다 나갔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그 현금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차량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식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비용은 차를 이제 써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용은 그 내용연수로 나누어가지고 연도별로 이제 연말 결산할 때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반영이 됩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그 차량이 있는지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김영 성과를 또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는 차량을 샀는데 그러면 기증받았다고 칩시다. 단식부기에서는 현금이나 예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는 샀으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기록했는데 그냥 기증받아가지고 임직원이 처분해버려도 결산서에 안 드러나니까 몰라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사람이 다 바뀌면 뭐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 재산 대장이나 다른 기록이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만 관리가 되지 그 외부에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받았다면 그 회계상으로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또 자산 수준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회계상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계속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같이 이제 공신적인 사이트에 공개를 함으로써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왜냐면 이제 복식보기를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이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좀 길긴 하지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활동 지원 중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활동 지원사가 한 100명도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 지원사 급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중개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그 국비로 그 활동 지원사 입금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한 10억 정도 잔금이 나와 있다고 칩시다. 단식부기에서는 그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지출하고 이제 그 내년에 또 다 써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10억. 당장 1월달에 또 월급, 12월분 월급을 안 준 상태에서 1월달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10억이 남아있다 그게 다 그 단체 자산일까요? 아니죠. 왜냐? 고용된 활동 지원사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 적립금에 필요한 것은 그것도 단체 통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빌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추계액을 계산해보니까 이게 이제 퇴직금을 만약에 다 나간다고 가정에 한 6억 원이 필요한데 6억 원은 그 장애인 단체의 순자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채란 말이죠. 이런 부채를 이제 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제 잡아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거를 부채를 빼면 실제로 순수한 자산은 이제 4억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10억 모두 순자산으로 본다면 그래서 순자산으로 인식해서 다른 용도로 함부로 쓰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복식국에서는 또 지출이 없었지만 회계상으로 이제 비용과 부채가 함께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아직 안 나갔지만 이제 비용 처리 일단 하고 그걸 또 일단 부채로 잡아둔다는 얘기죠.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이 단체가 12월 달에 이제 직원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앞에 이제 좀 다른 사례네. 이제 퇴직금 말고 12월 달 월급이 1월 달에 준다고 칩시다. 12월 말에는 12월 달에 월급을 1월 달에 주기 때문에 부채로 또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부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지급 비용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부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사례, 5번 사례를 봅시다. 이게 12월 달에 직원들이 월급이 나갔어요. 근데 월급을 줄 때는 뭐 떼는 게 많죠. 이제 근로소득세도 떼야 되고, 또 뭐 사회보험료도 여러 가지 떼야 되잖아요. 사대보험도 떼야 되고, 그 세금을 이제 월급 줄 때 떼는 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돈은 그 다음 달에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 보험으로도 납부해야 되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때문에 그 회사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이제 뭐 예수금으로. 그럼 이제 원천징수 해가지고 일단 이제 낼 때까지, 국가에 낼 때까지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뭐 근로소득 원천세 예수금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 또 아니면 그 예수금을 원천세 예수금 또는 이제 사회보험 예수금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또 그 돈은 이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 월급이에요. 그 월급에서 공제하는 거는 그 조세공과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월급날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지만 비용 처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비용 처리와 부채를 동시에 해놨다가 그것을 이제 세금 낼 때 또 이제 까게 되는 거죠. 단식국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이제 반영이 안 돼요. 한 가지 또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애인 단체가 이제 사무실을 옮기려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된 보증금은 1억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은 2천만 원이 나갔어요. 계약은 12월 달에 있었고 내년 2월 달에 잔금을 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은 나갔으니까 비용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 근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그 보증금이라고 잡기는 아직 일러요. 왜냐? 완전히 입주해야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선급금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계약이 깨지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급금도 자산이라는 거죠. 그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고 나면 잔금과 함께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지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잔금상 남아있고, 결산상에도 계속 남아있죠. 이처럼 이제 지출하고 비용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비용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회계 처리상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식국인은 지출했다고 다 비용이고, 또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지출이 안 됐으니까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소위 말하면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어떤 장애인단체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결산해서 보니까 10억 이상이 이제 총 10억 이상이 지출됐고, 1억 5천만 원이 이제 금년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1억 5천만 원은 금년으로 넘어갔는데, 자산으로 나와있지도 않고, 왜냐면 그건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금 말고 또 보증금이나 차량 그런 유형자산도 나와있지 않대요. 그 부채가 얼마나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 직원이 나중에 이제 뭐 퇴직일 때 주는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아무튼 그 결산서의 기록상은 우리가 결산서 보면 이제 뭐 우리 같은 뭐 연맹이라든지 단체도 뭐 결산 보고서 보면 엄청 뭐 학과장이 있고 뭐 단 항목으로 나누고 또 그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록은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런 재무정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류만 많았지, 또 그 서류 작성한다고 직원도 고생만 했지, 정작 꼭 필요한 정보들이 빠져있다는 얘기죠. 왜 복지부가 필요하냐? 앞에서 말했지만, 단식국인은 진정한
의미의 회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만 기록에 불과해요. 물론 국가 예산 지출도 단식국이라고 하지만 국가 예산 지출은 그 단식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별도의 그 예산 회계 이 단식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과 뜻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공신력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뭐 가계부 수준의 단식국에서 벗어나서 복식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법에서 이제 의무화가 되지만 오히려 거짓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 넘어가서 그 복식국의 이제 그 원리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무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자산, 부채, 이제 자본인데, 자본은 이제 기업을 하는 경우에 자본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뭐 공익성 이제 장애인 단체는 자산이 아니고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자산 얘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는 거죠.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금도 현금이지만, 뭐 비품 같은 물건, 차량, 이것도 하고, 또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 받아야 할 권리,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다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급 비용도 뭐 금년, 예를 들어 보험료를 7월 달에 자동차 보험을 넣는데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9월, 12월까지는 금년도 비용이지만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돈을 오래 냈지만 그건 선급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다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뭐냐? 우리가 차입금, 부채하면 차입금이 하는데 차입금만 부채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퇴직 적립금은 이제 이름은 적립금이라 쓰는 건 자산이지만 아까 퇴직 충당 부채라고 했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미집금, 또 예상매입금, 원체세 해소금 등이 이제 부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순수한 재산을, 비용이 보이는 순자산이라고 그랬죠. 밑에 이제 자산은 항상 잔액이 차변에 남고 부채 대변에는 부채와 순자산이요. 대변 오른쪽에 남는 겁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잔액이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변에 이제 자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자산을 이제 감액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느 장애인 단체의 어떤 재무 상태가 이렇게 있다. 현금 있고 예금, 임차보증금, 비품, 그 다음에 퇴직금 이제 적립해 놓은 게 이게 15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떼놓은 게 20만 원 있다. 그리고 또 미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자산 이게 다 재산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현금, 예금, 보증금, 비품 이런 거는 이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해당하는 거, 오른쪽 이제 세 개는 부채에 해당하죠.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320만 원 이렇게 남은 거, 그게 이제 순자산 280만 원 순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금이 300만 원 있지만 실제 순자산 280만 원밖에 안 되죠. 비품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300만 원, 예금 보증금만 합해도 500만 원이면 실제 순자산은 280만 원이다. 그렇죠. 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뭐 구급 표시라는 거는 이제 계정 과목으로 나눠서 표시해야 된다. 총액주의,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총액주의.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그 작성해야 되는 거. 유동성 비율, 이거 보면 현금, 예금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순서대로 기록을 하냐면 유동성 배열표라고 해요. 이렇게 유동성이 높을수록 위에다 하고 이렇게 비품 같은 건 유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표를 적립니다. 이경금 구분 원칙, 그 다음에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정리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돈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어디서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이게 후원금인지 아니면 잘 몰라요. 일단은 확실히 모르니까 가소금이라고 잡아놓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소금은 임시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까지 그걸 밝혀내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회장님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좀 빌려갔어요. 아직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협회 후원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뭐 점심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갑을 줬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이 연말까지 안 막히면 안 돼. 그런 걸 이제 가지금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제 임시로 뭔지 모르는 돈은 가수금, 또 나갔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는 가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결산에는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는 이제 세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재무제표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재무상태표. 이거는 이제 연말 현재 그 재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성과표라는 뭐냐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이제 뭐, 수지명세서라고 하면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출하고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앞에는 일정 시점, 이건 일정한 기간,
기간, 그러니까 연말, 1년 전체에 대한 경영 실적, 그리고 수입 비용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잉여금이 생기죠. 잉여금을 생기면 이제 기업에서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병리단체는 이걸 이익이 될 수 없죠. 그걸 그대로 다시 또 자산에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손실이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서 그것도 이제 그 자산 감소가 연결되죠. 왜냐면 순이익이 생기거나 감소가 생기면 이제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기본 표인데, 그 다음에 그 주석사항을, 그 표만 가지고는 해석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주석사항에다 그 내용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같이 참고사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석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다 이제 기획재정부 정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별도로 또 기회가 되면 그 회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계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회계 기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특정 시점에서 이제 전환 상태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증감사항이 계속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점을 재무 상태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간은 경영성과 산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증감 변화라든지 수익 비용이 발생이 생기는 거는 이제 하는데, 그 회계처리는 이제 복식이라는 게 반드시 그 회계는 거래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에서는 이제 거래의 그런 이중성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이중성을 기초로 하지만 그 모든 거래 요소는 이제 그 차변 요소하고 그다음에 비차변 요소 4가지, 대변 요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걸 이제 거래 8요소라고 하는데, 모든 거래는 이 차변 요소 1가지 이상, 그 대변 요소 1가지 이상이 결합돼서 이제 이루어지며, 그다음에 이제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차 평균 원리라고 하는데, 거래 요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것을 분계라고 하죠. 그런데 분계를 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거래가 생기면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냐 아니냐를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지출이 안 됐지만 비용으로 봐야 되면 그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돈이 안 들어왔지만 또 뭐 수익이 되면 또 처리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금 같은 경우 계약만 했다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계약금을 줬을 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가 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행위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도 그거를 시가에 얼마냐고 측정을 해가지고 장부에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도 가져야 되지만 수익 비용도 발생해야 돼요. 수익 비용이 또 그것만 발생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거래 8요소라고 했는데, 거래 8요소가 어떤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근데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아까 이제 자산 항상 차변에 잔액이 온다고 그랬죠. 그 잔액이 올라면 이제 기초 금액에서 이제 줄었을 때는 이제 그 자산의 감소가 되죠. 자산의 증가와 함께 자산의 감소. 그리고 자산의 증가가 부채 증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산의 증가와 자본 증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점선으로 된 거는 거래가 좀 덜 발생하는 거고, 실선으로 된 거는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비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계좌에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예금이라는 또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보증금을 지급했다, 계좌에 배치했다 이거는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이제 갚아야 됐으니까 부채지만 임차 보증금은 받아야 됐으니까 자산이에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렇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현금을 빌려왔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빌려왔다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죠. 그럼 자산 증가하죠. 근데 현금이 늘어나면 현금만 늘었습니까? 자산만 늘었습니까? 갚아야 될 돈이 또 부채도 늘었죠. 그러니까 현금 증가와 자산 증가, 부채 증가가 동시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 했는데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목적사업용 부지를 출연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출연받은 거는 부지를 출연받은 거는 우리 기본 자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출연으로 인한 순자산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본, 쉽게 말하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동시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늘어나면 수익 발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칩시다. 보조금은 이제 입금이 해당되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또 보조금이라는 수익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채를 갚았을 때, 차입금을 갚았을 때는 부채가 감소하고 또 자산이 함께 감소하죠. 예금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거래가 발생. 항상 이렇게 복식국에서는 두 가지 거래 요소를 항상 따져가지고, 그런데 금액은 항상 합계금액은 똑같습니다. 차입금을 면제받았다. 차입금을 면제받았다면 우리가 거래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회계에서 거래입니다. 차입금이라는 이제 부채가 줄어들면서 또 채무 면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들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상대 계정을 만들어서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대차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이거는 이제 비용도 발생하고 자산이 줄었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12월 월급을 내년 1월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할 예정인데 어쩌라고. 이러겠지만 12월 말에 결산할 때는 지급한 걸로 일단 해야 돼요. 돈이 나간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비로 잡고 그 다음에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아직 예금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이 월급이 1월달에 지급될 경우에 아직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연도 말에는 비용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때 회계상으로는 인건비라는 급여라고 해도 좋고요. 인건비라는 비용이 발생과 동시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놔야 돼요. 12월 때 아까 이제 결산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걸 잡아놔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실제로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뗐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월급을 줄 때는 인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원천세, 예소금, 그 원천세를 떼가지고, 사대보험을 떼가지고, 그걸 보관해놨다가 다음 달에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달에 부채입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 이거를 이제 조세공과금이라고 처리하는 데 있더라고요. 조세공과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월급 속에 포함되지 않고 월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거래 단계가 나가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거래 양면을 찾아내고, 그 다음 회계 원리에 따라서 차별과 대면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정하고, 그 다음 그 금액이 일치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장에 이제 작성하고, 수입 계리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분계장하고 계리서를 혼합해서 이제 같은 서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분계장 따로 하고, 또 계리서 따로 하고, 따로 해도 되지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계를 하고 이제 계리를 했으면, 그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에는 이제, 이게 단식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고 나가를 계속 한 장에도 적지만, 이제 복식이니까,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제 장부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 하나에 이제 각 페이지별로 이제 계정 과목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가 달라요. 거기에 이제 그 계정 과목별로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식국에 필요한 이제 장부는 이제 총계정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계장 계리서 보정 원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그 장부는 하나지만 이제 모든 계정별로 이제 별도 페이지에 그리고 또 이제 좀 큰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총계정 원장 하나가 아니고 이제 계정별로 따로 총계정 원장을 쓰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이제 결산할 때 그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합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하나씩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1월 25일 날 직원한테 이제 급여를 200만원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16,000원 떼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18만 2천원을 뗐다고 칩시다. 대충 2만원을 집어오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실손익은 182만원만 이제 입금을 하잖아요. 왜냐면 보험, 이거는 먼저 띄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국가에 내야 될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감사를 해보면, 당직비상 감사를 해보면, 그냥 인건비 180만 원 이래놓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사대보험 낼 때는 조세공과금 또 뭐 얼마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일단은 급여는 200만 원이니까 급여 2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돈이 180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기 보통 예금이 이제 자산 감소니까 대변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 예수금 16만 6천 원, 그 다음에 사회보험 예수금 18만 2천 원, 이걸 정부 잡아놔야 돼요. 분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기를 어떻게 하냐. 통계정의 급여 계정에다가 1월분 급여 지급 2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 200만 원. 이제 이게 앞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산에 해당하는 게 항상 1월 1일 날 정기 2월부터 써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적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은 1월 1일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 쓰거든요. 이 월급은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5일 날 이제 200만 원 월급으로 일단 다 계산해야 돼요. 그 예수금도 그 200만 원부터 월급 속에 넣어야 돼요. 180만 원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장에는 이거는 이제 보통예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항상 1월 1일부터 이제 이게 전월 1월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분 그 월급으로 이제 180만 2천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다. 이게 이제 이런 가정의 정기라고 하는데, 이 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 예수금장에도 적어놔야 됩니다. 원천세 예수금장에도 이거 부채니까 대변.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수금도 부채니까 1월 1일부터 써야 되는데, 1월 1일 예수금은 이제 1월 1일 그냥 생략이 됐네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1월달, 그러니까 먼저 작년 1월달에 예수금 해놓은 게 금년 1월 세금 냈다고 보고 이제 제로라고 보고 일단 1월부터 이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 생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예수금 칩하고 이렇게 해서 부채로 이제 잡아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10일날, 다음 달 10일날 이제 세금을 냈다고 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냈는데 이게 조세공과금이 아니에요. 조세공과금은 그 단체가 내야 되는 이제 법인할 주민세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 월급에서 세금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대신 내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잡아놨다가 내준 거니까, 이거는 대변에다 차변에다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부채가 감소한 거죠. 세금을 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금이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에는 이제 또 이제 180만 앞에 이제 월급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대보험 하고 이제 38만, 아까 38만 였나? 아까 좀 정확하게 치면 30분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00원 원칙지 예수금, 사회보험 예수금 18만 2천원. 아까 18만 2천원은 이제 세금 뗄 때는 부채를 잡아놨다가 세금 내쁘고 나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 낼 때는 또 고용주 부담금 있잖아요. 고용주 부담금도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세금이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조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 이건 세금이 아니고, 직원 쓰므로써 동의를 위해서 이제 고용주가 부담해 주는 거니까,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조세공과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맞을만 한데, 앞에 이제 직원들을 내야 될 그런 조세공과금 하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사무실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만약에 계좌를 치했다고 칩시다. 이 계약금은 500만원 나갔지만, 이거는 아직 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좌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선급금입니다. 그냥 완전히 잔금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주할 때까지는 이제 임시로 선급금을 가져오고 있어야 돼요. 예금이 나갔으니까 500만원 선급금 나갔고, 그러면 예금 계정에도 이 500만원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되는 사무실 전세금에 선급금 먼저 준 거니까 선급금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종전의 원장도 항상 차변금하고 대변금은 항상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3월달에 가서 이제 잔금 이제 1,500만원 주고 사무실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아까 보통예금 잔액 보니까 보통 1,200만원 안 돼. 1,500만원 주려면 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대표가 대신 지급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이게 차입금이란 말이에요. 차입금인데 어떻게 정리냐? 이제 이때 임차분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선급금을 여기서 이제 까내고,
제로시키죠. 그리고 이제 예금으로 500만 원 나갔죠. 1000만 원은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대표한테 빌려가지고 했을 텐데 차익금. 그래서 이 2천만 원하고 이 2천만 원이 딱 합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각 계정 장부에다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총계정원장이 임차 보증금이니까 3월 2일 날 임차 보증금 이렇게 적어주고, 이것도 자산이니까 1월 1일부터 해야 되지만 작년도에 보증금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에 대해 저 자료 교재 또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500만 원이 다시 이제 보증금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또 500만 원이 나갔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차익금이라는 장부에 또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차변에 합계금액을 대합계금이 일치된다. 이렇게 장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면 이제 연도 말에 이제 퇴직금의 충당 부채를 잡아놓으라고 했죠. 그 잡아놓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금으로 퇴직급여는 왜냐하면 잡아놓을 때 이미 이제 그 비용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퇴직금 줄 때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은 부채가 줄어, 원래 부채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가끔 이제 지급했으니까. 예금을 나갔단 말이에요. 또 예금을 이제 뭐 퇴직 적립금을 또 퇴직금을 따로 다른 특별한 예금으로 구분해놨다는 그 부분에서 써도 됩니다. 왜냐면 같이 통합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작년 말에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급하면서 이제 이렇게 300만 원이 줄었으니까 700만 원만 남은 거예요. 근데 700, 그리고 여기도 예금이 예금 이게 또 잘못됐습니다. 앞에 예금에 달아가지고 추가로 3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사항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렇다는 거 아시고 다시 제공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고 올라오면 그걸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드릴게요. 2021년 3월달에 이제 전동 책상 한 개를 120만 원에 구입했다고 칩시다. 이월된 비품 300만 원 또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비품 12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무 비품은 자산이에요. 뭐 소모품 같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하는 건 소모품 같은 건 소모품비라고 쓰겠지만 비품은 이제 자산이 되고 소모품비는 비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세법에서는 뭐 300만 원, 기업회계 같은 데서는 300만 원 이상은 이제 무조건 자산으로 잡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좀 우리는 이제 좀 설문과 이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좀 될 수 있으면 100만 원 넘으면 다 이렇게 부채 자산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줄었다. 그러면 이건 작년에 넘어온 300만 원 말고 전통 책상이 또 120만 원치 생겨가지고 총 420만 원 자산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예금은 또 이렇게 들고 나가고 했단 말이죠.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용품 100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이제 무슨 행사비 내가지고 100만 원 하겠죠. 그럼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카드를 샀으니까 아직 돈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행사비로 이제 정기정제 1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입니다. 100만 원 잡고. 그런데 그것도 또 직원 회식비를 카드를 썼다. 직원 회식비니까 법률구성이죠. 뭐 직원이 아니고 다른 외부 손님을 접대를 했다면 뭐 섭외 접대비라든지 접대비를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따르면 법률구성비. 미지급 비용 50만 원 잡아요. 잡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 결제비도 50만 원인데 3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회장으로부터 장애인 리프트 차량 한 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가는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 사가지고 이제 취득세를 한 15만 원, 150만 원 취득세를 냈다고 칩시다. 이건 장애인단체에서 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납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시가 3천만 원이지만 이 취득세 낸 것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이제 그 자산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으로 취득가에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유 기간 중에 재산세를 냈다, 자동차세를 냈다 이러면 그때 이제 제대 공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이제 취득세 이게 150만 이게 이제 차량이 3,150만, 3,100만 원, 3,200만 원, 3,150만 원. 여기도 에러가 났을 때입니다. 3,150만 원. 근데 자산 수익액에 3,000만 원, 거기 이제 보통 예금에 3,150만 원. 그래서 이제 차량에 이제 혼이 회장님이 기증한 차량이 3,150만 원. 리프트 차량 기증금 3,1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취득세를 우리가 냈잖아요. 취득세 이제 50만 원인가요? 취득세 50만 원. 이때 이제 자동차 취득세 낸 거는 예금에서 나가는 거는 예금이 나가는 거고, 아까 이제 자산에만 잡아주는 거 자산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카드 쓴 거 있잖아요. 카드 쓴 게 이제 25일날 이제 통장에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미지급으로 잡아놨잖아요. 보시면. 그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이때 예금이 줄어들고, 이때 미지급 비용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였는데, 이게 부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 대금,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1,000만 원, 국토보조금 수입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이니까 이쪽으로 온 거고, 아까 이제 수입은 이제 그 차변이 대변이라고 했죠. 비용은 차변이고, 수입이니까 이쪽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1,000만 원 등록금 잡아놨습니다. 앞에까지 생략했고요. 그 국고보조금 수입이라는 건 이제 따로 이제 대실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수입이죠. 수입 항목이죠. 직원들 퇴직금을 이제 연말에 이제 퇴직 추계를 해보니까 900만 원이 필요하다 얘기죠. 만약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12월 말에 직원 일시에 퇴직한다 가정했을 때 이제 금액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근데 아까 700만 원이 남았었잖아요. 이게 이제 2천만 원, 200만 원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일단 비용 잡아놓고 부채로 퇴직금의 충당 부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당 부채 이게 잡아놓고 퇴직급여 비용 항목이니까 잡아놓고 부채 항목에 또 200만 원 잡아놓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요. 근데 퇴직금의 충당 부채라는 게 뭐냐? 이게 좀 생소하죠. 이게 이제 생소한 이유는 우선 퇴직금이라는 게 그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일시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한 10년 근무했다고 퇴직합시다. 그럼 퇴직을 일시금에 받아가더라도 이건 10년간에 걸친 비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시에 비용 처리한다면 또 기간별로 정확한 손익 계산이 안 되고,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지급할 금액을 부채로 잡아두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이제 자산이 실제보다 이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방만한 경영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연도 말에 전 직원이 퇴직을 과정에서 이제 추정되는 상당히 퇴직금 추계액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예상 퇴직금에서 그런데 설정된 금액이 이제 이미 설정된 금액보다 이제 보충한 그 금액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물론 부채로 잡아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채도 안 잡아놓으면 이게 퇴직할 때 대표이사 다 써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작 직원 퇴직할 때 돈이 없으면 돈 못 주는 거잖아요. 물론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어떤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직금 보장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이제 DC형, DB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이제 은행에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DC형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직원 연금 계좌로 입금해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할 때 이제 그거는 이미 지급해버리고 연금으로 이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용주가 어떻게 할 재량이 전혀 없어요. 퇴직연금 지급할 근무자가 알아서, 근로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끝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채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명의로 일단
그 연금에 이제 넣어놓는 겁니다. 이 연금에 넣어놓은 회사비용으로 넣지만 직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절대 인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직원이 퇴직한 지급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그 회사 명의로 이제 연금 계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연금 계좌를 금액을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으로 잡아놓고 또 재무제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같이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아놔야 이제 부채가 되는 거니까.